자, 교재는 이어서 가는데요. 밑에 그림이 나오잖아요. 칠판 좀 보겠습니다. 이제 얘를 이제 그래프로 그릴 거예요. 뭐 그래프 정도는 아니고 시험을 또 그림으로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종축은 기대 수익이라고 표현하고 횡축은 위험이라고 놓습니다. 이거 바꿔 쓰면 안 돼. 자, 0 썼으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위험이 뭐하다, 크다. 상방 가면 기대 수익이 높아. 요걸 찍어 볼 겁니다. 이제 자, 작은 것부터 찍을게요. 자, B부터 갑시다. 기대 수익 5, 위험 4. 임의로 찍습니다. 자, 이게 이제 B 투자 대안이 됐어요. 그럼 D는 기대 수익이 얼마예요? 4. 그럼 위험도 얼마예요? 4. 그럼 여기가 D가 있어요. 자, B하고 D만 읽습니다. B가 D를 뭐 한다? 지배한다. 이유는 동일한 위험하에서는 기대 수익이 큰 게 작은 것을 뭐 한다? 지배한다. B 보고 뭐라고 읽었어요? 효율적 포트폴리오. 얘는 비효율적 포트폴리오. 찍으러 갑니다. A 기대 수익 10, 위험 14. 저기 A 투자해야 됩니다. 그럼 C도 기대 수익 얼마예요? 10. 위험은 18이죠. 발음 세게도 관계없어요. 화나니까 욕도 하고 그러는 거지 뭐. 예. 예. 18하고 이렇게. 예. 자, AC하고 EC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A가 C를 또 뭐 한다? 지배한다. 이거가 돼야 됩니다. 동일한 기대 수익이죠. 동일한 수익이잖아요. 위험이 작은 게 큰 걸 뭐 한다? 지배한다. A 보고 뭐라고 읽을 거예요? 효율적 포트폴리오. C는 비효율적. 이게 두 개의 묶음을 뭐라 그랬어요? 집합이다. 그러면 이것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 선상에 자, 두 개 연결할게요. 일단 A와 B를 연결하면 이와 같이 노란색 선 우상향하는 모습이 되죠. 그럼 왜 연결한 거냐면 일일이 표현 안 했습니다만 이 동일선상에는 위험 수익의 상세 관계를 충족하는 수많은 투자 대상 후보들이 존재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 후보 하나하나를 뭐라고 읽으시고 효율적 포트폴리오 묶음을 집합 그림으로 연결했잖아요. 연결한 선을 효율적 전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앞전자냐면 전기줄 아니에요. 자, 위험 4에서 B가 맨 앞에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위험 14에서는 A가 맨 앞에 나와 있죠. 그렇습니까? 앞전자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동일한 위험하에서는 최고의 수익이 얼마까지만? 5까지만. 다시 위험 14에서는 기대 수익 얼마까지만? 10까지만. 그러니까 앞전자입니다. 동일한 위험하에서 최고의 수익. 동일한 위험하에서 최고의 수익. 다시 또 쓰면 동일한 위험하에서 최고의 수익을 얻을 투자안을 모두 연결한 걸 뭐라고 한다? 효율적 전선 혹은 효율적 투자선 혹은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전부 동요예요. 그러니까 이게 프론티어란 말이 뭡니까? 아주 오래전에요. 기아 자동차에서 트럭, 기아 프론티어라는 자동차 이름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들어본 적이 없나? 없으면 말고. 예. 그게 그 맨 앞에 나와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줄이 아니고 뭐라고요? 맨 앞에 나와 있다. 다시 읽어요. 동일한 위험하에서 최고의 수익이죠? 이렇게 물었어요. 동일한 위험하에서 최고의 수익, 동일한 위험하에서 최고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대안을 모두 연결한 걸 읽으세요. 효율적 전선, 투자선, 프론티어. 어떤 모습이다? 우상향. 이유는 우상향하는 이유는 네가 그렇게 그렸잖아 하면 안 되죠. 자, 주어진 위험하에서는 5가 최고죠. 그럼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죠. 곧 위험 수익의 뭔가 이게다 상세관계라는 걸 의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주어진 위험하에서는 그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다? 우상향. 그래서 다시 결론 정리하면 여러분이 선택한 후보는 이 전선상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A를 선택한 태도는 뭐라고 그랬고요? 고위험 고수익이니까 공격적 투자자. B를 선택했다면 저위험 저수익이니까 보수적이다. 다시 그러니까 그림을 이야기하면 노란색 선에서만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있는 겁니다. 그럼 아래쪽 선 아래쪽은 조금 전에 D하고 C는 뭐라고 읽었어요?
비효율적. 이 아래쪽은 전부 다 비효율적 포트폴리오입니다. 아래를 선택하면 도라이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 선택하는 후보는 어디서만 전선상에만 존재하고 아래쪽은 뭐라고 한다? 비효율. 시험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게 B가 D를 뭐 한다? 이렇게 물어봤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 상단부 모두 연결한 게 뭐라고? 효율적 전선 프론티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찍어볼게요. 여기다 써봅시다. 이 투자된 액계 A, B, C, D 기대 수익 20, 위험 12. 일단 판단 한번 해봅시다. 자, A하고 E만 비교할 거예요. A하고 E만 중간에 빼고. 자, 이 투자해야 되는 A보다 기대 수익이 크죠. A보다는 위험이 작죠. 그럼 현실에 이게 있으면 전부 다 A를 E에 투자할 거 아닙니까? 다시 E와 A는 지배 관계는 아니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E가 A보다 기대 수익은 크되 A보다 위험은 작죠. 이런 게 있다면 전부 다 어디다가 E에다 몰빵한다면 그거 당연한 얘기다. 그럼 찍어 보겠습니다. 20이면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10이면 여기다 찍어야 돼. 그렇습니까? 현실에 이런 투자 대안은 없습니다. 이건 실현 불가능한 투자 대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 위쪽은 실현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공부를 좀 정리하려고 한 거니까 아래쪽은 뭐라고 쓰고요? 비효율적. 위쪽은 뭐라고 하고? 실현 불가. 여러분이 선택을 후보들에서 어디서만 전선상에서만 선택한다. 자, 그러면 B를 선택한 태도를 보수적이라 그랬잖아요. 투자자마다 읽으세요. 최적 포트폴리오는 뭐 한다? 달라진다. 그럼 괜히 한 게 아니고 앞에서 이 두 개의 그림을 그린 거 아니에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뭐 한다? 달라진다. 보수적일수록 기울기는 뭐 하고? 급하고. 공격적인 기울기가 그대로 가져갑니다. 저 기준이 한 게 아니니까. 자, 갖다 얹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 그리고요. 노란색, 저 빨간색 그립니다. 제가 그렸어요 지금. 자, 이게 그린 게 뭐예요? 무차별 곡선. 그럼 이 무차별 곡선 형태는 여러 가지 존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세 가지 존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요거 1번, 요거 2번, 3번이라고 합시다. 그럼 위쪽으로 갈수록 효용은 높아져요. 높아지는데 그건 묻고 나는 건 아니고 제가 물을 겁니다. 1번 영역에서 효율적 포트폴리오 선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 아이고 감사해. 비효율적이에요. 그럼 3번 영역은 돼야 안 돼? 왜 안 돼?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럼 어디에서만? 2번 영역에서만. 그럼 2번 다 된다? 여기나 여기는 돼야 안 돼요. 여기도 뭐라고 했는데? 실현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만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예요? 만나는 점이죠. 만나는 이 점을 접점이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되는 게 아니고 요거 노란색 요건 뭐예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어디에서? 접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선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장이 아주 오래전에 뭐라고 나왔냐면 교차점이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걸 시험 문제로 내옵니다. 다시 개념을 이해하고 물어본 거니까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어디에서? 접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선택이 된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단골들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효율적 전선부터 동일한 위험화에서 최고의 수익, 동일한 위험화에서 최고의 수익을 얻을 투자 대안을 모두 연결하는 걸 효율적 전선 투자선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어디에서? 접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 선택이 되더라. 그래서 작년에 26회 때 물어봤던 게 위험을 회피하려 할수록 보수적일수록 기울기는 뭐하고? 급하고. 공격적인 기울기가 완만하다. 좋다 나쁘다 말하는 거? 아니다라고 했던 겁니다. 됐지요? 그 시험에 이제 물어보는 유형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시험을 다 묻기는 분명히 제한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따로 묻기도 하고 개념 지문을 묻기도 하고 표를 주고 시험을 낸 적도 있고 그것을 그림으로 물어본 적도 있다. 사실은 그러니까 물어보는 건 똑같은 건데 물어보는 양상만 다른 것이니까 이에 대한 개념은 좀 필요하다고 당부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다 정리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개론 공부는 제가 다시는 이야기합니다만 공부를 왜 하는지 용어의 정의를 잘 해줘야 공부가 편해진다라고 드린 얘기입니다. 자, 최고 확인합니다. 104페이지 하단부에 그림 있죠. 종축은 기대 수익률, 행축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위험. 자, 그러니까 이제 A하고 C를 먼저 보겠습니다. A하고 C. A가 C를 뭐 한다 그래요? 그 왜 지배해요? 그림을 보고 동일한 기대 수익 하에서는 위험이 작은 게 큰 것을 뭐 한다? 지배한다. A를 뭐라고 했고? 효율적 포트폴리오. 이제 B하고 D를 보세요. B가 D를 지배하지요. 왜 지배한다?
동일한 위험하에서는 기대 수익이 큰 게 작은 D를 지배하지요. 그럼 B 보고 뭐라 그랬어요? 효율적 포트폴리오. 그 두 개의 묶음을 집합이라 그랬죠. 이제 A와 B만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림 그리세요. 직선으로 긋지 말고요.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완만하게 그렸어요. A와 B를 연결하세요. 그리셨나요? 가서 검사할 거예요. 예. 예. 그 그리신 선이 뭐예요? 효율적 전선 투자선 프론티어란다는 얘기입니다. 효율적 포트폴리오 묶음을 그림으로 연결한 것이고 그림을 그리고 봤더니 그러면 C하고 D는 전선 밑에 있죠. 그렇습니까? C하고 D는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비효율적이다. 전선 위쪽으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실현 불가능한 얘기 됩니다. 후보는 전선상에 존재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내려와서 동그라미 2번 질문. 지배의 원리에 의해 선택된 개별 투자에 대한 혹은 투자에 대한 집합체를 우리 뭐라고 하고 효율적 투자에 대한 혹은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한다. 시험 그렇게 묻고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면 위험 회피형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뭐다? 투자 대상 뭐다? 후보. 시험장에 후보라고는 안 나와요. 그러면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뭐예요 하면 투자 대상 후보다. 그럼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칠판 좀 보고 맨 앞에 위험 수익이 무슨 관계? 상세 관계가 충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 크면 위험도 커야 되고 기대 수익 작은 위험도 작아야 뭐다? 후보가 된다. 이처럼 이 투자에 대한 A에 비해서 기대 수익이 크죠. 위험은 작아버리죠. 이런 건 현실에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라는 게 예를 들면 이게 보세요. 이게 위험이 16이 되면 말이 돼. E는 A에 비해서 기대 수익 크죠. 얘보다 위험 크죠. 그럼 얘도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답은 달라져요. 그러니까 후보가 되기에는 뭘 충족해라? 위험 수익의 상세 관계를 충족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가서 동그라미 3번. 그래서 지배의 원리를 통해 선택된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묶음을 효율적 포트폴리오 뭐라고 하고 집합. 그 투자 대안을 모두 연결한 선을 효율적 전선돼 있죠. 앞전 동그라미 치고 맨 앞에 나와 있다라고 기억을 하는 겁니다. 효율적 투자선,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하는데 이제 단골 제일 많이 물어본 지문이 기억이에요. 들표가 하고요. 즉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란 동일한 위험하에서 최고 동그라미 최고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투자 대안을 모두 연결한 선이죠. 그렇게 물어봅니다. 연결한 선으로 우상향, 우상향 형태를 나타낸다. 환원하면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는 주어진 위험하에서는 그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끊고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죠. 곧 위험 수익이 무슨 관계다? 상세 관계를 의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4번 타이틀의 밑줄 뭐라고 돼 있어요? 최적 포트폴리오. 자, 그래서 이제 니은으로 갑니다. 지배의 원리를 충족하는 효율적 투자안 중에서 투자자의 뭐까지 고려해서 동그라미 치고요. 선호도까지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즉 무차별 효용 곡속과 뭐 하는 데라고 돼 있어요? 접하는 동그라미 치고 줄여가지고 접점입니다. 주세요. 접점. 접하는 투자 대안을 뭐라고 한다? 최적 투자 대안, 최적 포트폴리오라고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맨 밑에 그림을 좀 보세요. 그림 보시면 다시 종축은 기대 수익, 횡축은 뭐다? 위험. XY선이 보입니까? XY를 연결한 선을 우리 뭐라고 했고요? 효율적 전선 프론티어. 선상에 있는 A, B를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했지요. 그렇습니까? A는 B보다 고위험, 고수익. B는 A보다 저위험, 저수익이다. 그럼 I1, 2, 3가 보이나요? 그 I1, 2, 3가 무차별 곡선입니다. 그럼 물어요. 이제 그러면 자, 2, 3 영역은 돼요, 안 돼요? 1, 2, 3 돼 있잖아요. 2, 3는 실현 불가능하다 그랬지요. 1도 다 되는 건 아니다. 만나는 점이 보입니까? 그 접점에서 뭐가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림을 보고 읽어보세요. XY 효율적 전선과 I1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어디에서? 접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선택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림을 보고 읽어냅니다.
B를 선택한 태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수적. 보수적일수록 즉 위험을 회피할수록 기울기가 뭐하고 급해지고 그럼 A를 선택한 태도 공격적이잖아요. 기울기가 뭐하더라? 완만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공부량이 좀 많긴 한데 용어만 정의하면 사실은 크게 뭐 난감한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림으로 물어본 적 있었습니다. 넘겨서 마무리. 그래서 그림을 설명해 놓은 것이고요. 그 리을 항목의 두 번째 줄 그래서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효용 곡선이 접하는 점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접점. 그 B 투자대안은 보수적 투자자의 최적 포트폴리오가 되고 A는 공격 투자자의 뭐다? 최적 포트폴리오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미음 정리하면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뭐 한다? 달라진다 동그라미 치고 즉 한 투자자에게 최적인 투자 대안이 다른 투자자에게 최적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흩어져 나오기 때문에 개념 정리를 하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량은 좀 많이 된데 자 앞에서부터 이 기본 정리를 하시면 정리합니다. 위험 수익의 상세 관계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면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해야 된다.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기대 수익을 낮게 잡으면 위험은 그만큼 적다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익의 반대말이 뭐다? 위험. 평균값으로부터 흩어져 있는 정도를 분산 표준 편차로 구하고 기대 수익 확률 분포도를 뭐 가지고 가중 평균에 구했던 거. 그래서 지배의 원리를 정의했어요. 지배의 원리란 평균이 동일하면 분산이 작은 것. 분산이 동일하면 평균이 높은 걸 선택하는 걸 지배의 원리라고 했던 거고 그 지배의 원리를 통해 선택된 하나하나의 투자 대상을 효율적 포트폴리오 묶음을 집합 그림으로 그리는 게 효율적 전선 프론티어 그렇죠. 우 상향 이유는 주어진 위험에서는 그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없으니까 더 높은 수익을 모르면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해야 된다. 동일한 위험하에서 최고의 수익 동일한 위험하에서 최고의 수익을 얻을 투자 대안을 모두 연결한 걸 효율적 전선 프론티어 효율적 프론티어와 무차별 곡선이 어디에서 접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 선택이 됐다. 이렇게 한번 듣고 가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그러니까 뭐 100% 소화할 건 아닙니다만 오늘 듣고 가는 거고 이제 1월 달에 가면 조금 편해질 거고요. 3월 달에 가면 별것도 없어요. 사실 여기는. 그러니까 문제는 논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는 얘기. 항상 제가 드리는 얘기가 뭐냐면 용어를 정리를 잘못하게 되면 공부에 진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론은 철저히 용어 싸움이라고 제가 항상 드렸던 사항이었어요. 자,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2절 갑니다. 거기 간단하게 볼 겁니다.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미 만났어요. 자, 이 괄호 1번에 기대 수익률이란 말이 보입니까? 표현 그대로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예상 수익률입니다. 그 세 번째 줄에 가면 예상 수익률이란 말이 보이죠. 그렇습니까? 그럼 기대되는 했으니까 투자하기 전이에요, 후에요? 전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적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기대 수익률, 예상 수익률, 사전적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수식이 나오는데 별것도 없고요. 자, 읽어봅시다. 수익률을 구할 때는 항상 분모를 뭐뭐에 대한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까? 읽어보세요. 총 투자액에 대한 뭐다? 순수익의 비율을 뭐라고 한다? 수익률 기대 써봅시다. 분모 기대 총 투자액 100억 쓰고 분자 예상 수익 10억. 그럼 몇 프로예요? 10%. 그렇게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기본 산수고요. 그래서 2번 질문에 10억을 투자해서 1년 후에 2억 원의 순수익이 예상되면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가 된다? 20%다. 그러면 공부한 표현이 나와요. 자, 3번에 가서 구분을 하는 거니까 투자 기간이 2기간 1년이면 시간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단순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신 것을 단순 수익률이라고 했던 것이고요. 우리 공부한 게 나오네. 니은 투자 기간이 다기간 여러 기간이 되면 시간 가치 고려해야 된다 그랬죠. 그게 뭐다? 내부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도 구분하라는 건 뭐냐면 기대 수익률과 내부 수익률은 동의어다.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선생들이 문제란 얘기야. 그러니까 동의어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기간 하면 그냥 기대 수익률 하는 거고요. 단순하게 하는 거고 투자 기간이 여러 기간이 되면 뭐라고 쓴다? 내부 수익률은 그럼 시간 가치를 고려하더라. 그럼 방법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 수익률을 구해 가지고 수익률이니까
뭐과 비교한다 그랬어요?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요거보다 내부가 크면 투자를 채택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나오면 또 뭐과 비교한다? 요구. 그럼 기대가 더 크면 투자를 채택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기대 수익률이 요구보다 뭐하면 크면 투자를 채택. 그래서 제가 요구 수익률을 첫 시간에 하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최소한의 필수 수익률을 뭐라고 한다? 요구. 써보세요. 요구에다 6%. 기억에다 쓰세요. 요구 6%. 기대는 10% 써보기 바랍니다. 그럼 요구를 충족했잖아요. 그럼 투자를 채택할 수 있다. 그럼 니은 항목. 이번에 요구 6%. 니은. 기대는 4%. 요구 충족 안 됐지요. 투자해요, 안 해? 안 해요. 그러니까 시험에 그 부동으로 물어보는 게 지문으로 또 물어봤어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자, 내려와서 괄호 2번은 타이틀이 실현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죠. 실현이 무슨 말입니까? 투자하고 나서란 얘기예요. 실현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괄호 안에 실제 수익률이다. 혹은 뭐라고 써놨어요? 사후적이다. 그러니까 투자 의사 결정에는 활용하지 않고 성과를 판단하는 지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물었던 지금 또 이렇게 나와요. 자, 내부 수익률이 실현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할 수 있다. 내부 수익률이 실현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할 수 있다. 해당 사항 없다고요. 항상 뭐과 비교한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투자 성과를 보는 것이니까 투자 결정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그죠? 다시 수익률이 등장하면 항상 뭐과 비교? 요거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하더라. 그러니까 저 최근에 문제는 계속해서 기본기. 얼마나 기본 용어, 기본기를 정리를 잘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많다라는 거니까 수익률은 항상 요구와 비교해서 투자를 채택 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는 투자 성과를 판단하는 시기 때문에 투자 결정 기준이 활용되지는 않더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가볍게 보시고 투자 위험은 지금 볼 내용은 아니고 한 장 넘겨주세요. 108페이지 가서. 제가 사이드로 오면 안 보이죠? 앞으로 가겠습니다. 요건 이제 지워도 관계없고 108페이지 가시면 거기 뭐가 나옵니까?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나오나요? 분산 투자 이론을 공부합니다. 여기도 용어 싸움이 되는 건데 108페이지에 증권 투자 이론을 부동산에 접목을 한 거예요. 분산 투자를 한다라는 표현이 곧 한 종목에 몰빵하지 않고 포트폴리오를 뭐 한다? 구성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해요. 여러분 생활 속에 뭐 다 듣는 얘기다. 자, 고수익을 목표로 한다라면 몰빵 투자해야 되죠. 집중 투자하다. 그러면 고수익이 목적이 아니고 안정된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집중이 아니고 뭐예요? 나누어서. 표현 그대로입니다. 투자 금액을 여러 자산에 분산해서 투자해서 그러면 좋은 게 뭐란 얘기예요? 분산하게 되면 뭔가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위험을 줄여서 궁극적인 목적은 안정된 결합현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포트폴리오의 목적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겁니까? 하면 이제 시험에 쓰는 표현으로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용어를 정리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고수익이 목표가 아니고 뭐라고요? 나누어 투자하면 뭐라고요? 안정된 결합현익을 주먹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어를 구분하고 갈 건데 쓰실 건 없어요.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관련된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 대비되는 비체계적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뭐 해마다 사실은 이런 용어는 묻습니다. 그럼 체계적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면 구조적이라는 표현이에요. 혹은 시스템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혹은 풀어 정의합니다. 체계적이 뭡니까 하면 시장의 구조적 위험이라고 하고 바꿔 쓰면 시장 위험이라고 써요. 그럼 정의를 할 겁니다. 자, 모든 투자 대안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읽으세요. 뭐라고 한다? 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종류도 나오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자율 변동 위험, 경기 변동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을 우리는 앞으로 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이 세 가지는 모든 투자들이 어떻게 해요? 공통 똑같이 영향을 줘요. 그럼 얘들은 결론부터 분산 투자로 회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분산 투자로 제거될 수 없는 위험이다. 떠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자, 100억이라는 자금을 가지고 30억은 대학 부근의 원룸에 투자했습니다. 40억은 중심 상권의 상가에다가 30억은 주거지 부근의 아파트에 투자했습니다. 분산 투자했지요. 분산했었잖아요. 몰빵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후에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후에 금리, 이자율이 금리가 오르면 시험을 묻는 거예요. 자, 이자율이 상승하면 우리 공부한 대로 이자 부담 늘죠. 투자 수요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가격은 또 다시 또 해야 되네 또.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자 부담 늘잖아요. 수요가 뭐 한다? 감소. 가격은 하락한다. 그렇습니까? 다시 우리 공부한 표현으로 지난주에 현재 가치는 퓨처 밸류, 미래 가치를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뭐 한다? 할인. R값이 오르면 가격은 뭐 한다? 하락. 아니 시험을 묻는 거니까 현실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상승하면 원룸의 가격 어떻게 돼? 고민이 필요하세요? 다시 시험을 묻는 거라고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 수요가 뭐 한다? 감소한다. 가격 어떻게 돼요? 하락. 상가 가격 하락이에요. 아파트 가격 이해 없어요. 그러면 종목을 10개, 100개 해도 이자율 변동 위험은 제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모든 투자자들은 특히 공통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늘리더라도 이런 체계적 위험들은 줄어들 수가 없다. 회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이다.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장난 많이 칩니다. 체계적 위험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분산 투자로 제거될 수 있다. 자꾸 꼬셔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절대 제거가 되지가 않습니다. 다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시험을 묻는 거니까 인플레가 발생하면 원룸의 임대 수익 가치가 떨어진다. 상가 임대료 가치가 아파트 임대료 가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사항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얘들은 세 가지 종류 알아야 돼요. 이자율 변동,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위험을 뭐라고 하고 체계적 위험이라고 쓰고 분산 투자로 회피할 수가 없는 위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심은 비체계적이에요. 안일 피자니까요. 그대로 읽어봅시다. 시장 위험이다 아니다. 아니란 얘기예요. 안일피니까 시장의 구조적 위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뭡니까 하면 자 투자 대안마다 개별 투자 대안마다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위험을 뭐라고 한다? 비체계적 구조적 위험이 아닌 개별 투자 대안마다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위험이라 그래서 바꿨으면 개별 위험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해당 투자 대안의 고유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핵심이에요. 개별 투자 대마다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 걸 뭐라고 한다? 비체계. 이 봅시다. 그러니까 대학 부근의 원룸이 갖는 개별 위험, 중심 상권의 상가가 갖는 개별 위험, 아파트가 갖는 개별 위험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서요. 대학이 옮겨가면 원룸 대박이죠. 대박이 아플 일이잖아요. 학교가 옮겨가면 어떻게 돼? 이거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학이 옮겨가는 위험은 원룸의 개별 위험이죠. 중심 상권의 상가 아파트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거지 부근에 유해시설이 들어왔답니다. 그러면 주거지 가치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질 수 있죠. 개별 위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대학 부근의 원룸에 몰빵을 했는데 대학이 옮겨가면 어떻게 돼?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되죠. 그럼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종목을 나눠서 했단 말입니다. 그럼 설령 그런 일이 발생해서 원룸을 모두 말아먹어도 나머지 남아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자산이 해당 위험을 상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투자마다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 거니까 종목 수를 늘리면 한 종목 하면 분산 투자 효과 있어 없어요? 없어요. 종목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비체계적 위험은 점점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하는 위험은 뭐다? 비체계적. 그럼 이론적으로 하면 종목 수를 무한대로 늘리면 비체계적 위험은 이론적으로 0까지 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인 거니까 자
한 종목 하면 효과 있다 없다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증권 투자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볼게요. 100억이라는 자금을 가지고요. 현대차에다가 몰빵 투자했습니다. 몰빵 투자했었는데 이후에 영업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요. 영업이 급감해서 10%를 까먹었다고 합시다. 그럼 얼마 까먹은 거예요? 10억. 남은 거 얼마인데? 90억. 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나눠서 합시다. 50억은 현대차, 50억은 삼성전자 투자했습니다. 현대차의 영업 실적이 나쁜 것은 현대차의 개별 위험이죠. 그로 인해 10% 까먹었으면 얼마 남았어요? 45억. 삼성전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 50억. 합해 보세요, 얼마? 그럼 종목을 두 개로 하는 순간 이전보다 위험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죠. 그럼 더해 봅시다. 자, 25억은 현대차, 25억은 삼성전자, 25억은 KB금융. 또 심장이 벌렁벌렁해지네. 예, 25억은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자, 현대차 실적이 안 좋아 10% 까먹었어요. 얼마 까먹었어요? 25억 중에 10%, 2억 5천 까먹었어요. 나머지 영향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럼 나머지 가치가 포트폴리오 가치 97억 5천이 됩니다. 이거 해보나만 하다. 그러면 종목을 늘리면 늘릴수록 현대차 개별 위험은 계속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그럼 그 위험을 줄이게 종목을 무한대로 늘리겠습니까? 또 그럼 도라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이론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자할 때는 어느 정도는 하는 건데 종목을 100개, 20개 한번 해봤자 뭔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종목을 늘리면 늘릴수록 현대차의 개별 위험은 이론적으로 얼마까지? 0까지도 줄일 수도 있더라. 그러니까 종목을 2개 하는 것보다 3개로 하는 것이 분산 효과가 더 크다. 어떤 위험이 감소한다고요? 비체계적. 그러니까 체계적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위험이 감소합니까 하면 이들이 똑같은 방향, 똑같은 폭으로 움직이겠어요? 그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의 분포도가 전부 다 상이하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위험이 상쇄되어서 분산 투자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개를 이제 묶어볼게요. 묶어서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이라고 합니다. 이게 물을 거예요. 그럼 총 위험이 0이 되는 경우 있어 없어요? 포트폴리오 총 위험이 0이 되는 경우도 있다. 얘는 절대 안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체계적 위험은 0으로 만들 수 있어도 체계적 위험은 절대 감소되지 않으니까 총 위험이 0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논리가 복잡한 게 아니고 용어 싸움이에요. 해마다 물어보고 있다.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은 어떤 말인다고 해도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럼 비체계적 위험 점점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고 갈 건 이게 내용 간단해요. 종목을 늘리는 것이 분산 투자 효과가 커지는 거죠. 그렇습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하나 하면 효과 있어 없어요? 2개, 3개 늘려서 효과는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중요한 건데 어떻게 구성할수록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산 효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증권 투자론이니까 편하게 해드릴게요. 자, A 포트폴리오, KB금융, 하나금융지, 하나은행, 신한지주, 은행주 3개로 했어요. B 포트폴리오, KB금융, 현대차, 삼바, 삼성바이오. 예. 딱 금방 보입니다. 둘 다 A, B는 종목이 몇 개씩이에요? 3개씩. 어느 게 분산 효과가 커요? 금방 보이잖아요. 왜 그런 건데? 느낌이 그러니까. 예. 자, 여기 좀 은행주잖아요. 그럼 은행주라고 시험에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내려올 때 수익률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유사한 편이라는 얘기입니다. 공감이 되겠어요?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똑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상대적이 유사한 종목끼리 결합하는 것보다 상이한 종목끼리 결합할 때 다시 동일 방향으로 하는 것보다 반대 방향 이렇게 가는 것들을 결합하는 게 분산 효과가 더 크다라고 한단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어설프게 돼 있으면 유사하다 하면 이 구조에 내 구조에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한 종목끼리라는 걸 어떻게 하는 게 상이한 종목끼리 할 때 분산 효과가 더 크다. 이해가 되겠어요? 이렇게 좀 물어보는 거. 증권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고 안 하고는 별개 문제고요. 부동산 하실 분들이 증권 시장을 몰라면 안 돼요. 시장을 좀 보는 안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를 드리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는 게 좋다고요? 다른 방향, 반대 방향,
상이한 종목으로 할 때 효과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재 확인합니다. 처음 하는 거니까 첫 번째 줄에 투자 자산이 하나에 집중되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위험 및 기대 수익이 뭐한 다른 동그라미. 그게 벌써 포인트예요. 다른 여러 개의 자산을 보유해서 끊고 분산된 자산으로부터 중요한 키워드 안정된 결합편익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안정된 결합편익을 획득하도록 하는 자산 관리의 방법을 말하게 됩니다. 거기서 세 줄 내려와서요. 여기서 유의할 점이란 말이 보입니다. 있나요? 분산 투자를 하는 목적은 고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끊고 안정된 수익, 잠재적 이익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그 다음 줄에 부동산 투자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 종목 수를 다양화하는 이유는 어떤 위험이 나옵니까? 동그라미 치고요. 경우에 따라 학자들이 그걸 불필요한 위험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그럼 필요한 위험이라는 말이 또 있나요? 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비체계적 위험을 일부 학자들이 또 뭐라고 쓴다. 불필요한 위험을 감소시켜서 안정된 결합편익을 얻는 게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모 2번 총 위험으로 갑니다. 회색 박스 갈게요. 박스에 총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무엇으로? 비체계적. 그러면 체계적 위험은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총 위험이 0이 되는 경우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서 그 페이지가 시험에 많이 물어요. 그러니까 자 괄호 1번 체계적 위험 시장의 구조적 시스템적 위험이라 할 수 있는 거니까 풀어서 모든 투자에 대한 어떻게 공통 동그라미 치고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체계적입니다. 이제 종류는 아셔야 돼. 2번 갑니다. 이자율 변동 위험, 경기 변동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 등을 뭐라고 하고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고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종목 수를 늘려도 회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분산 투자로 감소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분산 불가능 위험 쓰기도 합니다. 3번 질문 따라서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로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총 위험이 0이 되지는 않더라라고 했던 겁니다. 괄호 2번 안일비자예요. 그러니까 안일비 체계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개별 동그라미 치고 개별 투자에 대한마다 각각 어떻게 다르게 동그라미 쳐서 다르게 나타나는 위험이다. 그래서 개별 위험 쓰기도 하고 해당 투자에 대한 고유 위험 또 뭐라고 쓴다. 불필요한 위험도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2번은 여러분 읽으시면 되고요. 3번 갑니다. 한 종목에 투자하면 분산 투자 효과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종목 수를 증가시키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 간의 분포도가 각각 뭐하다? 상위 동그라미 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위험이 뭐 되어서 상쇄되어서 분산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비체계적 위험을 우리는 분산 투자로 회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그렇습니까? 분산 가능 위험. 용어를 잘 정리하는 겁니다. 밑에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입니다. 종축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총 위험. 그럼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위험이 점점 뭐한다? 적어진다. 횡축은 뭐 되어 있어요? 종목 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오른쪽으로 종목 수를 늘려도 변하지 않는 게 보이네. 뭐다? 체계적인 뭐하다? 일정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체계적인 일정한 것이고 종목을 늘려가면 비체계적인 점점 내려오고 있지요. 그렇습니까? 종목을 늘려가면 비체계적인 감소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비체계적인 얼마까지 0까지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기억할 건 총 위험이 0이 되는 경우는 없다 그랬어요. 얘는 이론적으로 얼마까지? 0까지 체계적인 절대 줄어들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한 장을 넘겨서 네모 3번의 효율적인 분산 투자 전략. 자, 첫 번째 종목 수를 무한대로 증가시키면 통계학적으로 비체계적인 얼마까지 줄일 수 있다. 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종목이 많은 게 적은 것보다 분산 효과가 더 크다고 하는 건데 반드시는 아닙니다. 그 이유가 괄호 2번 때문이에요. 수익률의 움직임이란 말이 보입니까? 타이틀에 수익률의 움직임이 주라고 움직임을 고려한 분산 투자인데 자 복잡 불편하니까 두 번째 줄 끝에 두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유사한 종목으로 구성하는 것보다 끊고
그 수익률의 움직임이 어떤 종목으로? 상이한 종목끼리. 그러니까 다시 말을 바꾸면 동일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 반대 방향 가는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결합할 때 분산 효과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비체계적임이 더 많이 감소될 수가 있더라. 이 물어봅시다. 이렇게 A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 있어 없어요? 신중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있어요. 있는데 다만 별로 크지 않다. 이들이 똑같은 방향, 똑같은 폭으로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이게 하는 것 효과가 있긴 한데 사실은 현실에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해주는 것이 분산 투자 효과가 더 크다라고 한다면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 이제 물어볼게요. 이렇게 자 동일 지역에 강남 지역이에요. 100억 가지고 50억은 아파트, 50원 상가에 투자했습니다. 강남 지역에다가 분산 투자 효과 있어 없어요? 숨도 안 쉬고 있다고 해야 되죠. 하나 아니면 된다고. 하나 아니면 동 지역이어도 유형을 달리하면 분산 효과 발생한다. 공감합니까? 다시 100억을 가지고 50억은 강남 지역의 아파트, 50억은 강북 지역의 아파트. 분산 투자 효과 있어 없어요? 있어요. 왜 있어요? 그러면 동 유형에도 지역을 달리하면 분산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두 개 하는 순간 분산 효과는 있는 겁니다. 장난친다.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부동산은 지역성, 개별성, 지역성 부담스러우니까 부동성, 개별성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분산 투자하기가 곤란하다. X.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같은 게 있어 없어? 그럼 두 개 하는 순간 분산 효과는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성이 용이해요. 포트폴리오 구성이 용이해서 분산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OX. O. 구성이 어렵다고 물어요. 시험장에. 구성 용이하다.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이 쉬워 어려워요? 주식이야. KB금융이 안 움직이면 팔아버리고 다른 종목 가져올 수 있죠. 얼마든지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능동적 관리가 됩니다. 근데 부동산 이렇게 사놓고 뭐가 하나 안 움직이면 바로 팔 수 있나요? 애로사항이 있지요. 현금화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투자해놓고 빨리빨리 대응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투자할 때는 단기 차익이 쉽지 않다는 얘기. 부동산은 멀리 보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향후에 저 지역이 어떻게 변할 건지 미리미리 예상하고 앞으로 경기를 예상을 해야 멀리 보고 하라는 얘기니까 부동산 포트폴리오는 그래서 장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성은 용이한데 시장 상황에 따라 관리가 쉽다 어렵다. 그 이유는 현금화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확인할 겁니다. 나머지는 차후에 볼 거고요. 111페이지 가세요. 맨 밑에 가시면 네모 4번에 장단점이 나옵니까? 함정 많이 파요. 거기 일리 장점 갑니다. 투자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개별성, 지역성, 부동성 등으로 부동산 투자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뭐하다. 어렵다고 쓰면 안 돼. 맨 밑에 보고 있습니다. 괄호 1번 구성이 용이하다. 2번 그래서 동유형의 부동산이어도 지역을 달리하면 분산 효과 있지요. 그렇습니까? 동일 지역이어도 유형을 달리하면 분산 효과는 발생한다. 다시 현실적으로 두 개 하면 분산 효과는 발생하는 겁니다. 한 장 넘겨서 단점. 결론 구성은 용이한 편이지만 끊고 표준화가 안 된다는 얘기는 현금화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황금성이 떨어진다. 현금화가 어렵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재수정하거나 관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그런 이유 때문에 다음 줄 부동산 포트폴리오는 주식과 달리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장기 포트폴리오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현장에 나가시면요, 그 부동산 투자가 왜 어렵냐고 하냐면 돈이 묶여요, 묶여. 이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공실이고 별것도 아닌데 큰 돈이 묶여버려요. 그래 묶여가지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격이 오르면 뭘 할 거냐는 얘기예요. 팔지를 못하면 그냥 안고 있는 겁니다. 그 투자 실패하신 분들 상당수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게 뭐 그 주식은 빠져서 손실봤다 그러잖아요. 기업이 상장 폐지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은 실수한 게 뭐냐면 돈이 묶이는 데 있다. 그래서 사는 게 문제가 이게 나중에 팔 수 있겠는가를 신중하게 판단을 분명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수년 전에 여기서 공부하신 분이에요. 40대 초반인데 안타까워 죽겠더라고요. 젊으신 40 초반인 총각이 결혼을 아직 못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제 아파트를 투자를 한 겁니다. 그 엄마 아빠 돈을 좀 가지고 그 좋은 학군이 좋은 지역에 제법 비싼 아파트예요. 그 평형수도 중대형 아파트입니다. 10억이 넘어가 대출 끼고. 근데 두 개를 사는데 이제 이 문제는 자꾸 이자 부담은 늘어나는 거고요. 직장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다 고민스러운 거예요. 하나를 팔고 싶은데 안 팔립니다. 그 누가 매수자가 나와요. 살 때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가장 리스크가 큰 게 뭐냐면 여러분 세무도 중요하고 권리관계도 중요하고 규제도 중요한 건데 문제는 사는 게 문제가 아니다. 현금화하기 전까지는 안심하면 안 돼. 팔아서 내 돈으로 현금화해 내 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10억에 사가지고 12억이 됐으면 2억이면 떼돈을 본 거 아닌가? 올랐잖아요. 기분만 좋아 기분만. 효용만 높아요. 소비를 늘려. 이건 뭐 관계 없는 건데 문제는 이게 처분할 수 있느냐 관건인 거니까 항상 투자하실 때는 그걸 한번 고려를 분명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주변에 저는 많아요. 듣는 얘기가. 주변에 사놓고 그냥 그 말도 못 하는 거야. 팔지는 못하고 건강보험은 올라가고 세금은 많이 나오고 고민스럽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돈이 묶여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때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잘 팔 수 있겠는가 이건 한번 좀 고민을 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요 결혼 공부는 거시적 흐름을 보지 않으시면 돈이 묶여. 그래서 금리, 환율 이런 거 늘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투자로 마감하고요. 쉬었다 가겠습니다.